최근에 이란 사태 봤잖아요. 전쟁에 대한 명분은 결국 핵 제거예요. 그죠? 그러면 북한은 예외인가요? 북한도 사실 예외는 아니에요. 핵 개발은 했지만 그거 핵 보유국으로 인정 못 받았잖아요. 아니면은 더 나가서 개발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끝난 거예요. 네. 그건 핵 폐기해야죠. 최근에 보면은 김정은이 뭐 이런 민생 분야 챙기는 것처럼 하지만 역시 핵에 계속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새로 그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 방문하고 이런 게 있는데 헌법에까지 이제 핵 사용권을 명시했습니다. 최근에 헌법 개정하면서 89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핵 사용권을 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나 죽거나 뭐 저기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문제 생기면 누가 나 대신하는 사람이 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눌러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 이란 사태 봤잖아요. 네. 전쟁에 대한 명분은 결국 핵 제거예요. 그죠? 그러면 북한은 예외인가요? 북한도 사실 예외는 아니에요. 핵 개발은 했지만 그거 핵 보유국으로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핵 보유를 한다라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보유한다라면 그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짓을 안 했고 그리고 그런 체계를 갖추지도 않았고 네.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 절대 못 해줘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북한도 그런 그 핵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북한은 핵 보유국이어서 남한의 이제 이 군사적으로 이제 우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남한이 바보입니까? 남한의 어떤 그 재래식 무기가 북한을 몇 배를 압도하고 있는데 네. 그 핵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위가 될 수 있나요? 거기에 더해서 남한이 만약에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라든가 아니면은 더 나가서 남한도 핵 개발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기네들이 핵 개발한 거 그거 유효합니까? 그때는 끝난 거예요. 네. 우리도 갖고 있고 지들도 갖고 있다라면은 그건 핵 폐기해야죠. 최근에 뭐 북한 핵 관련해 가지고 핵 있으니까 뭐 든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무슨 뭐에 쓰는 물건이냐 이거 푸틴 형님이나 트럼프 형님도 이란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고생하면서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장식용으로 이렇게 납두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떤 거냐 이런 생각 할 거고 또 뭐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소련도 핵 몇만 개 갖고 있었는데 경제 문제로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주민들한테는 핵이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시진핑 둘 다 북한 비핵화, 북한 핵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원칙에 또 동의를 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점점 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핵을 개발하고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면은 네. 하노이 회담 할 때라든가 그 시즌에 핵 합의를 만약에 했다라면은 네. 아마 최고의 그 조건으로 협상 조건으로 핵을 활용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뭐 너네 핵 보유한 거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가 뭐 경제 지원해 줄게 이런 딜이 될까? 그거는 이제 기회가 왔을 때 포착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자, 그럼 더 나가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변국들이 핵 도미노가 불가피하게 일어났다고 보자고요. 네. 뭐 그렇게 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저렇게 쉽게 나고 일어날 정도가 된다라면은 네. 북한의 핵은 어디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못 돼요. 그러면은 북한의 핵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유효기간이.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개혁 개방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노선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북한 뭐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공부해서 북한도 나름대로의 물론 이제 핵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잘
시기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경제 개혁 내지는 경제 개방을 한다라면은 북한에 지금 뭐 때 맞춰서 관광단지도 잘 조성했고 또 나름대로 또 평양이라는 도시 잘 꾸며놨으니까 그걸 사실상 기반으로 삼아서 경제 성장을 이룬다라면은 남한 입장에서도 사실상 통일하는 데에 대한 큰 부담이 없고 또 남한에서 또 굉장히 또 많은 또 경제 협력을 또 해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게 더 사실 북한의 지금 뭐 최고 존엄이라고는 하지만 그 존엄이 더 높아지고 더 존경받는 존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뭐 갑자기 뭐 와가지고 체포되지는 않을까, 아니 폭죽받지는 않을까. 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아직 나이도 젊은데 좀 압박감이 심할 것 같은데 새로운 장을 한번.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핵개발 이런 거에 의한 그 국가 운영을 하지 말고 이제 한번 좀 패턴을 좀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그 군부들의 그 눈치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과감하게 한번 던져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건축학을 전공하시고 또 건축사로서 또 삼성물산에서 이제 일을 해오셨고 지금은 이제 대한건축학회에서 통일건축산업위원회라고 사실 북한 관련한 건축 연구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건축, 북한이 만약에 개혁개방의 길로 나온다면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줄 수 있고 또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통일을 전제로 해서 뭔가 우리가 준비한다라면 사실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상태라도 북한의 사실 주민들한테 상호간의 어떤 신뢰를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굉장히 좀 뒤처진 어떤 경제 수준을 좀 이해하고 북한은 남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경제 성장의 어떤 발판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좀 준비를 해 나가는 거에 사실 건축이라는 게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건축은 독일 사례를 보더라도 소득에 많은 동독 주민들이 이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인구 이동, 이주를 한 사례가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북한에서도 보다 나은 주거 환경, 보다 나은 경제 여건,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남한으로 넘어오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남한의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미리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고도 편안하게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은 지금 시기가 전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악한 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라든가 과거부터 지자체가 북한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뭐 그런 논의가 없습니다만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거나 아니면 좀 급변 사태가 생겨가지고 북한에서 대량으로 난민들이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 대비한 프로젝트도 우리가 사실 급변 사태 대비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그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어떤 독특한 방안들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북한학 석사를 하면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독일이 이제 통일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소독으로 갑자기 개방되니까 동독에서 소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많은 인구가 이주를 하다 보니까 소독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겠죠. 그게 대충 비율로 따지면 동독 인구의 한 20% 정도가 이주를 했어요. 물론 이제 시간적인 텀은 좀 길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수준차가 크다 보니까 그 이주를 하는 그 속도라든가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튼 원치 않든 북한의 어떤 급박한 사태가 만약에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했다고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그 인구 이동입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인구가 남한 사회로 넘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정부 연구 과제를 해서 그때 대한건축학회에서 그걸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 수용하는 그런 게 있지만 그걸로 부족할 거 아닙니까?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산불이 크게 일어났다든가 했을 때 이제 피해 수재민 또는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분들을 임시로 모시는 곳이 학교 운동장 체육관 또는 뭐 체육관 이런 데다가, 예. 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게 열악해요. 아, 그러겠네. 여름이나 이런 때는 쉽지가 또-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북한에서 주민들이 만약에 넘어오신다라면은 그분들은 사실상 우리 헌법상 우리 예비 국민이에요, 사실상. 네. 그렇다 보면은 거의 적정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텐트라든가 뭐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그걸 소화한다는 것은 역부족이고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해주는 일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게 물론 비용도 들지만 굉장한 기술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이 그냥 뭐 광활한 그냥 뭐 사막 같은 데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저쪽에 뭐 시리아나 이런 데 난민 수용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넘어와서 어느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또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요.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행동들을 네.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인접 소도시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적정한 데에 이렇게 여러 군데 마련을 해 드려야 될 거예요. 그걸 시나리오로 짜야 됩니다. 짜야 되고 기반 시설도 어느 정도 해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그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뭐 모듈러라든가 아, 모듈러 주택으로 해결하시려고.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이제 모듈러 주택을 이제 많이 공급하려고 정부가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자꾸만 줄고 해외 근로자들은 또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고 또 품질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으로 자꾸 다다르고 있으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쉽게 조립할 수 있는 네. 공법이 이제 모듈러 간단한 그 매뉴얼만 보고도 이렇게 몇 사람이 조립할 수 있을 근데 정도. 그러한 이제 공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면은 이제 그것도 사실상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한반도라는 그 운명적인 숙명적인 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남남이고 니들 서로 다른 국가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에 생활하는 것은 변치 않거든요. 북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인구 이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 난민 유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모듈러 주택을 통한 어떤 수용 이런 계획까지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름 우리 건축, 건설 분야에서도 북한과의 교류 또 통일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용정 박사님이죠. 저하고 이제 같은 북한학을 전공하셨고 또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은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대화한다라면은 좋은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사실상 그 북한이라는 그 지역 또 나라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차피 한반도 안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을 지금은 약간은 좀 무겁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너무 무겁게 다루다 보면은 너무 어려운 과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시대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대에 안 되면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언제든지 다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북한의 어떤 건축이 됐든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서로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용정 박사님이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건축가로서의 어떤 작지만 역할을 하고 있는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종석 대표님 모시고 북한 건축 또 북한 내부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